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영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트위터로 예고해 드린 대로 이승환 데뷔 30주년 기념 특집 컨텐츠,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이어갈 텐데요. 3편이 끝인 줄 아셨죠? 네. 사실은 제가 그 이후의 컨텐츠들도 몇 개 생각해 놓은 게 있었는데 확정이 안 돼서, 제 개인적인 또 그런 스케줄들이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순서냐 하면, 오늘부터는, 자, 여태까지는 이승환의, 뭐 이승환, 저라는 사람이 기억하는 이승환, 그리고 이승환이라는 사람의 음악사적인 뭐 위상과 위치, 그리고 최근 앨범 Fall to Fly 후 앨범 리뷰를 했잖아요. 자, 오늘부터는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89년으로 돌아가서 이승환이 내놓은 앨범들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이야기해보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네, 아무튼 네, 스로우백 리뷰가 되겠죠. 과거 음반들에 대해서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가 이 12장을 다 리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또 응원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물론 제가 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올린 그 리뷰들, 평론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 정말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제 뭐 그런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그냥 캐주얼하게, 소박하게 그런 이제 리뷰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많은 또 성원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승환 씨께서도 페북에 제 리뷰를, 저는 페북을 안 하기 때문에 몰랐지만 링크를 주시고 또 공유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감사한 일이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높아지면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승환 씨랑 인터뷰를 또 했었고, 또 오랜 시간 또 리뷰도 했었고, 뭐 그렇게 공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이지만은, 제가 그렇다고 뭐 이승환 씨와 뭐 사적으로 알고 지내거나 그런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리뷰나 이런 평가는 어디까지나 음악평론가로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네,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것들 정도 가름을 하고요. 자, 오늘 리뷰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1집 리뷰잖아요. BC603. 이름도 뭐 의미심장합니다만. 근데 이 음반을, 사실은 이 음반 그리고 이승환의 데뷔를 어떻게 보면 맥락 지우기죠. 그러니까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승환의 이 음반이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회상을 하고 회고를 해서 이 음반을 들어보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면 이 음반이 가지는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깊고 입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승환 일집이 과연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 크게 보면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당시에 80년대, 특히 80년대 중반까지 어, 어떤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힘으로서, 동력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던 언더그라운드 음악, 그리고 헤비메탈 음악이 그 어떤 최정점기 86, 87, 88 정도로 봐요. 이 최전성기를 지나면서 이제 이 언더그라운드가 오버그라운드로 진출해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80년대 말 90년대 초거든요. 사실 당시에는 우리가 인디라고 안 하고 이제 언더그라운드라고 했었죠. 근데 언더그라운드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우리가 제도권 미디어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로 클럽, 뭐 음악다방, 뭐 이런 각종 음악 감상실, 그리고 뭐 대중들과 직접 만나는, 특히 공연이죠. 네, 들국화 이후로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됐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언더그라운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획사도 사실은 이제 언더그라운드형 기획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87, 88 하면 우리 한국 헤비메탈의 최전성기라고 불립니다. 뭐 신하위, 백두산, 어, 뭐 부활 같은 그룹 물론이고, H2O도 뭐 아주 대단한 힘을 보여줬었고, 그 나머지 뭐 헤비메탈 컴필레이션 음반도 제작이 됐었고, 헤비메탈을 이제 외국 막 엔지니어를 데리고 와서 녹음을 하기도 시작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헤비메탈에 대한 사람들의 막 그 열정과 막 상상력이 폭발하던 시점이었어요. 그게 이제 86, 87, 88인데, 이 시점을 끝으로 이제 그룹들이 서서히 와해 과정을 겪으면서 솔로 그룹 사운드의
가수들이 솔로 가수로 이제 메인스트림에 진출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싱어들이 이 과정에서, 물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싱어들의 그런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싱어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룹 사운드에서 대중적인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챈 이제 매니저라든지 제작자들이 조금 더 돈이 되는 음악, 조금 더 관리가 용이한 음악, 아무래도 밴드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죠. 대중적인 파급력, 그리고 텔레비전이 새롭게 대중음악의 미디어로 등장하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TV 친화적인 가수를 찾으면서 이 그룹들 중에서도 이 싱어들만을 발탁을 하게 됩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어떤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승환도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서 락에서 팝 혹은 발라드로 전향한 사례로 들 수 있겠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들 수 있겠죠. 물론 이승환은 과거 이제 뭐 메탈 밴드로서 입지를 많이 다져진 상태에서 그룹을 버리고 나온 케이스는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변화의 와중에서 그 변화를 받아들인 가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에 상당히 어떤 모던해지는 가요계의 분위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트로트, 포크 등등으로 양분돼 있었던 가요계가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로 특히 이문세, 유재하 뭐 이런 발라드 음악이 새로운 음악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대안적인 어떤 사운드로 등장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젊은 층들이 특히 이 발라드 음악을 자신들의 음악으로 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발라드 음악도 과거와는 달리, 과거의 포크 발라드와는 달리 재즈화성이라든지 이런 클래시컬한 화성들, 편곡 기법들을 차용한 팝 발라드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신세대들의 취향과 굉장히 맞아떨어졌고, 특히 80년대 말에 뭐 서울 올림픽으로 상징되는 그런 모던한 분위기, 글로벌한 분위기에서 이 젊은이들의 감수성을 새롭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참 묘한 것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어떤 긍정적이고 세계적이고 뭐 낙관적인 정서가 극을 딱 찍고서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이것이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정서로 전환이 되게 돼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노래 중 하나가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노래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올림픽 이후로 찾아온 조금은 허무주의적이고 쓸쓸한 정서, 그리고 이런 감상주의,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발라드 음악들이 히트를 하게 되고, 또 락에서 발라드로 전향한 한 가수들이 이 발라드 득세를 이 붐을 타서 메인스트림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승환도 이제 그중 한 뮤지션이었죠. 자, 그러면 그런 발라드 음악의 홍수, 발라드 음악의 뭐 각계 약진 속에서 이승환 일집이 갖는 어떤 특별함 같은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층위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일집 자체가 뭐 다른 거 이전에 너무도 갑작스럽고 정말 날벼락 같은 데뷔였어요. 제가 전 특집 1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승환이라는 사람을 전혀 몰랐다가, 사실 저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음악 많이 듣던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김종서, 뭐 임재범 같은 이런 이제 그룹 사운드 출신의 이름들은 익숙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승환이라는 가수는 뭐 앨범만 봐도 뭐 이름도 낯설었지만 그런 굉장히 대학생적인 이미지, 이런 뿔테 안경, 뭐 이런 느낌들이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했고, 사실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많이 없어서 이 음악 자체가 더 신선하고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 갑작스러운 데뷔. 네. 또한 언더그라운드 이런 레코딩 경력이 없는 아마 가수였을 겁니다. 근데 당시 그것도 싱어송라이터로서 데뷔를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주는 신선함, 충격, 그러한 것들이 이 음악의 뭐 음악 이전에 그 독특한 아우라, 뭐 나만 왠지 아는 가수 같은, 네, 그런 이미지를 준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음반은 대중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가요계에서 역대급 데뷔 앨범에 속합니다. 데뷔 앨범에서 이렇게 많은 곡들이 동시에 히트한 것도 많지 않았고요. 당시에는 사실은 이 히트곡이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뭐 과거에 뭐 가요 톱10 이런 프로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TV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라디오 리퀘스트, 그 라디오 방송마다 히트곡 차트가 다 있었고, 그리고 뭐 뮤직박스라 그래서 앨범 차트, 그 판매량을 기반으로 한 차트도 있었고, 그 외에도 그 뭐 이렇게 무가지처럼 해서 나오는 차트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트들에서 이승환
앨범 1집 앨범의 수록곡들이 거의 순위에 오르는 정말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텅 빈 마음, 뭐 좋은 날, 크리스마스에는, 가을은 적, 눈물로 시를 써도, 기다리는 널 지어줄 날도, 그냥 그런 이야기, 뭐 그 외에도 많아요. 그 뭐 사랑하는 걸 이런 곡도 그렇고, 뭐 아닌 곡을 사실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추어 주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곡들이 차트에 뭐 이렇게 뭐 1위, 뭐 10위, 뭐 이런 식으로 막 50위 이런 식으로 이 차트의 구석구석을 장식을 함에 따라서 음 얼마나 이 앨범이 폭발적이었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당시에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가요계의 어떤 핵심적인 그 소비층으로 등장하는 이 베이비 부머입니다. 세컨 베이비 부머인데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들이 주력이었겠죠. 이들이 새로운 음악 소비층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고생, 여대생들의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택한 앨범이 바로 이 앨범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대형 기획사 없이 그런 프로모션 없이 입소문만으로 라디오 그리고 공연만으로 89년 발매해서 90년쯤 되면 이 앨범이 차트에 진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자, 발라드라는 장르 안에서만 보면요. 이 앨범은 가요사에서 아주 길이 남을 역대급 발라드 히트 앨범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80년대 후반 그 당시에 들을 수 있었던 89년, 90년 들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발라드 스타일이 담긴 그런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앨범이었어요. 뭐 가령 텅 빈 마음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단조풍으로 해서 장조풍이 되는 그런 뭐 어떤 묘한 감수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어떤 J-팝 스타일도 연상이 되고요. 그런 편곡 같은 것들도 세련됐었고, 창법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을 흔적 같이 조금 더 어쿠스틱하고 좀 언더그라운드 좀 폭 발라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도 사실은 락싱어 출신으로서는 좀 예외적인 감수성이었거든요. 또 뭐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제목도 참 좋잖아요. 그리고 뭐 눈물로 시를 써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감수성 자체가 굉장히 남달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뷰도 그렇고 이문세 그리고 이문세의 음악을 만든 뭐 이영훈 씨의 작품들, 그런 어른스러운 가사 같은 것들, 감수성 있는 가사, 이런 것들의 영향이 이제 짙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눈물로 시를 써도 같은 경우는 언뜻 들어봐도 정말 그 그러니까 이문세는 굉장히 성숙한 느낌인데 이승환의 음악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지면서 좀 풋풋한 느낌이 강하죠. 어쨌든 그런 감수성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사실은 대부분이 발라드 음악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 그 락풍의 편곡들, 그런 감수성이 녹여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것도 당시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당시 발라드 가수라는 거는 당시 뭐 음악 감상실이나 뭐 그런 공연하는 무대에서 다양한 그런 팝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있었던 통기타 가수들이 발라드 가수로 데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승훈도 마찬가지고 변진섭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게 되는 뭐 한동준이라든지 뭐 작곡가 지근식 뭐 등등 이런 그 모든 그 대부분의 발라드 가수들이 이 통기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승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락 그게 기반을 둔 가수였다라는 것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언뜻 봐도 좋은 날, 뭐 크리스마스에는, 그냥 그런 이야기 모두 락 사운드가 기반이 돼 있죠. 그렇다고 또 헤비메탈스러운 그런 한국 헤비메탈 당시에 있었던 그런 뭐랄까 락 발라드스러운 혹은 뭐 약간 뽕락스러운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굉장히 정제되고 세련미 있는 팝 사운드, 좀 재즈한 사운드가 기반이 돼 있고 당시로서는 흔치 않았던 사운드인데 저는 이게 이제 편곡을 맡았던 조동익 씨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지금 들어봐도 뭔가 그런 블루지한 키보드 그 플레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락큰롤 사운드 같은 것도 연상이 되고, 뭐 좋은 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사나 그런 전반적인 좀 까불까불한 이미지, 풋풋한 이미지가 있고 귀여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종일관 일렉트릭 기타가 함께 하면서 좀 락킹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뭐 그냥 그런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이 앨범에서 락 스타일을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곡이죠. 뭐 80년대 팝 메탈 사운드라든지 혹은 프로그레시브 같은 풍의 편곡마저도 조화된 그런 곡이에요. 뭐
워낙에 유행했었던 당시 뭐 트윈 기타 이런 솔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인상적이고요. 아주 뭐 보컬 자체도 대놓고 나 락커였어라는 느낌을 락킹한 느낌을 보여주는 곡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런 것들은 뭐 이승철 씨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흔치는 않았어요. 이 발라드 가수가 이런 락킹한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앨범의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편곡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이 편곡이 사실은 대중적이고 어떻게 보면 난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곡이 편곡이 가진 세련미에 비해서는 곡들이 난해하지 않고 그리고 대중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 팝, 재즈, 퓨전, 락 이런 영향들이 두루두루 녹아 있어서 다른 평범한 당시 80년대 중반 후반에 있었던 그 동시대 발라드들 한번 찾아보세요. 음악 사이트에서 그런 곡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발라드의 전범, 뭐 모범이라고 삼는 이문세의 음악들 그리고 유재하의 음악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문세의 음악과 같은 아주 그런 성숙한 그런 사색적인 느낌은 없고 굉장히 풋풋하고 어린 느낌을 갖고 있죠. 그리고 유재하의 음악처럼 어떤 그 막 플레잉 자체가 아주 세련되고 뭐 재즈 프로그레션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훨씬 좀 대중적이면서 풋풋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대 다른 발라드 음악보다는 분명 어른스러움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앨범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가수로서의 이승환을 말한다면 발라드 가수로서의 이승환을 말한다면 80년대 풍도 아니고 그죠? 동시에 동시대 락 가수와도 다른 그 팝 가수로서의 개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면서 미성이고 보이스도 깨끗하면서 그 공명이 있죠. 그럼 저는 그래서 언뜻 조지 마이클도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 텅 빈 마음만 한번 들어보셔도 예, 그런 80년대의 어떤 포크 가수의 습관들, 발성의 클리셰 같은 것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락 보컬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그 정말 클리셰, 뭐 쿠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팝 가수라는 느낌이 확 들죠. 네. 물론 이제 당시에 뭐 제작도 이렇게 정교하지 못했고 그런 뭐 프로듀서라든지 보컬 디렉터가 따로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딱 그런 것들은 느껴져요. 네, 본인도 바람난 중딩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곡에서의 보컬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조금은 아마추어적인 뭐 조금이 아니죠. 많이 아마추어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보컬이 특징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돌이켜 보면 신선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음반들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별화를 두게 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 또 1집은 이분을 빼놓고 말할 수 없겠죠. 오태호입니다. 네, 이 앨범의 상당 부분 곡들을 작곡을 했고 사실은 이 오태호의 곡들이 상당히 대중적으로 환영받았고 알려졌고 즐겨 불렀죠. 이 오태호라는 작곡가 참 재밌습니다. 원래는 정말 헤비메탈만 연주했었고 헤비메탈만 듣던 뮤지션이었는데 이승환과 함께 어떤 이문세, 이영훈 이런 그 음악들의 영향을 받아서 발라드 음악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정말 감수성 있고 성숙하면서 대중적으로 흡인력이 있는 참 오토의 곡들은 정말 따라 부르게 되고 자주 듣게 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작곡가가 와 함께한 음반이라는 점에서 또 이 음반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건 이제 편곡가예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 이승환의 1집 BC603은 두 명의 당대로서는 가장 빼어난 기량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편곡자로 참여했습니다. 한 명은 조동익이고요. 어떤 날에 한 명은 유영선, 네, 유영선과 커넥션으로 유명한 유영선 씨입니다. 둘 모두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 중 한 두 명이고 또 특히 편곡가로서 각광을 받고 있었어요. 80년대 뭐 최고의 편곡가라고 하면 역시 사랑과 평화 출신의 김명곤 씨를 들 수 있지만 조금 더 젊은 층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던 편곡가로서는 역시 조동익, 유영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둘이 이 앨범의 어떤 컨템포러리함, 세련됨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동익 씨, 텅 빈 마음, 가을 흔적, 그냥 그런 이야기, 나는 나일 뿐, 좋은 날,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조금 더 그 톡톡 튀는 그런 세련미 있는 음악의 편곡을 담당했다면 유영선은 이제 기다리는 날로 지워질 날도 눈물로 시를 써도 비추어줘 사랑의 세상으로 조금 더 대중적이면서 80년대 풍의 좀 더 흡인력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드는데 또 기여를 했다고 보여져요. 자,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오늘은 좀 1집이고 앞에 서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자, 이승환 1집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론가로서 돌이켜봤을 때 사실은 저는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즐겨 들었지만 그 당시에 즐겨 들었었지만 그렇게 음악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후의 이승환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2집 그리고 3집 이후의 이승환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데 오랜만에 다시 듣고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앨범이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음악사를 이렇게 음악 역사를 봤을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8, 9, 90 이 시기에 뭐 변진섭 그리고 좀 뒤에 나옵니다만 신승훈과 함께 이 발라드라는 음악을 정말 대세로 만든 뭐 유영석 푸른 하늘의 유영석 뭐 이런 뮤지션도 있었지만 그런 발라드 음악의 대세를 만든 앨범이고 그 정점을 찍은 앨범 중 하나였다라는 점. 그리고 발라드라는 음악 80년대 발라드를 분명히 계승을 하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세련된 사운드로 탈바꿈하고 파괴력 있는 장르 보다 젊은 장르로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테오라는 또 불세출의 작곡가를 이 앨범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점. 재밌죠. 사실은 이승환이라는 싱어송라이터를 만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오테오라는 그러니까 두 명의 신인 오버그라운드로 본다면 제도권으로 본다면 분명 둘의 신인을 깜짝 데뷔시킨 그런 앨범으로서 값어치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승환이라는 뮤지션만을 봤을 때 분명 이 앨범이 그의 가장 위대한 앨범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음악적으로 뭐 가장 재밌다라든지 가장 발전된 음악은 당연히 아니고 데뷔 앨범이니까요. 하지만 데뷔 앨범이 가지고 있는 그 풋풋한 감수성 그리고 정말 난데없는 깜짝 데뷔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거두었던 그런 파괴력이 있었던 앨범. 그리고 이승환이라는 앨범을 결국엔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깊이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앨범으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BC603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 추억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생각들 한번 남겨줘 보세요. 기억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제 리뷰를 들으시면서 이 음반을 새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다른 것들이 들리게 될 겁니다. 자, 저는 그러면 2집 Always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평론가 김명대였습니다.